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때 소외주가 상승폭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통신, 화학, 자동차, 건강관리, 비철금속, IT, 가전 등등이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자, 위원님,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 영상을 보셨거나 아마 기사라도 찾아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한국 증시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결론. 소문난 잔치 합의된 게 없습니다. 양국 간의 담화문도 발표 안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보면. 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모나미. 사인. 네, 모나미가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다가, 맞아요. 네, 결국 물론 뭐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났고 마스크하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그 디테일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은 좀 떨어졌었고요. 다만 한미 동맹의 현대화, 즉 미국의 군수물자를 한국이 사준다는 것이죠. 그런 큰 얼개 속에서 구체성은 좀 더 모호했지만 맨 마지막에 방면록을 쓰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이 무엇이냐, 또 이재명 정부가 준비를 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모나미가 오늘 우리 장에서 크게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누가 때는 예상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민낯이에요. 모나미 뭐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말로 막대한 시세를 낼 만큼 그렇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낯일 수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누가 그런 말 할 줄 알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던 아마 그때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모나미라는 기업이 새로운 꽤 실적도 탄탄하고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주가는 거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들 뭐 허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 초반에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시세를 분출하는 걸 보고 따라잡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오늘의 모나미의 시세는 오늘 기준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의 여러 가지 민낯을 동시에 보여줬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데요. 3,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좀 떨어져서 3,180에 장중 제가 마감 전까지 봤었는데 국내 증시 에너지 소진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6월 달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아니면 세법이 제 2차 개정 등등 하면서 과연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꾸는 가운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동산 중에서도 한국의 주식시장을 키울 것이다, 배당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여러 가지 박자가 좋았었는데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5,000P가 좀 유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한국 주식을 결정하는 것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입니다. 제가 김작가TV에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나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결국 한국 증시를 결정하는 것은 매크로 변수였고 이 매크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동성 국면이라는 게 끝난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한 감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국면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건부 개선을 예상한다는 것은 우리 배당소득세 여전히 9월 달에 확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 공청회 등등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신 보고서 전략도 타이밍 두잇나우에서 증시 딜레마, 잭슨홀 빛과 노란 봉투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시 딜레마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딜레마라는 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을 동시에 나타나는 이벤트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잭슨홀 빛, 즉 잭슨홀은 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만큼 우호적이었죠. 단일 S&P 500 기준으로 1.4% 상승했었고 코스피 지수도 1.4% 가까이 상승했었으니까요. 올해 잭슨홀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겁니다. 과거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 평균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있는 그날 S&P 500은 0.3%,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보통 주말 사이를 끼니까 그 이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0.4% 상승을 했었는데 2025년 올해 잭슨홀의 성적표는 S&P 500이 1.5% 상승, 코스피가 1.3% 상승입니다. 즉 24년간의 평균에 거의 한 4배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거. 그만큼 이번에 잭슨홀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월의 9월달 기준금리 인하의 시사는 상당 부분 시장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화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이번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배경은 뭘까요? 네, 화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신중한 피벗이었어요. 왜 신중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원론적인 얘기도 했지만 뒤에 고용시장의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9월달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방점이 찍혔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오름이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차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꽤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는 것처럼 뉴욕 연은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데 팬데믹 때 거진 기대 인플레이션이 4% 후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3% 초반으로 나름 안정돼 있다라는 거. 3%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을 수 있는데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안정돼 있다는 것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있지만 단기적이다라는 거. 왼쪽 차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거죠.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의 이목은요.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로 이목이 쏠릴 겁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이 고용지표 매우 중요합니다. 9월달 FOMC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9월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의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매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변동입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발표되는 게 8월달, 9월달, 비수기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8월달, 9월달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달에 고용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더구나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최근에 리바이즈, 즉 수정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장도 자르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매 주마다 얼마나 실업자가 증가하고 줄었는지를 트래킹하는데 재밌는 게요.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랑 고용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랑 서베이 조사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달력 기준으로 캘린더 기준으로 12일이 들어간 주인데요. 12일이 들어간 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공교롭게도 같은 서베이 기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달 고용지표는 둔화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신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교롭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계절성도 8월달, 9월달이 부진하더라. 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잭슨 얘기 쭉 드리는데 사실 9월달이잖아요. 연초부터 9월달까지 미국 연준은 이전보다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도가 떨어졌었어요. 뭐 연준 올해 크게 화제되지 않았었죠.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가 하이라이트 됐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미국 연준이 우리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것에 포문을 여는 게 잭슨홀 회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도 8, 9월 고용이 안 좋은데 앞으로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잭슨은 근데 미팅 직후에 시장에서 오히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요즘엔 좀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엄청난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90%? 네. 현재 한 85%에서 90% 정도로 육박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9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잭슨홀이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한순간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9월달의 동결 확률이 기존의 15%에서 25%로 급증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단기적이지만 상방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즉, 파월 의장이 비둘기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노크한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설사 자칫하면 9월 달에 동결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 아직은 8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아직까지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동결 가능성이 설마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식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부터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잭슨홀이 끝나자마자 이거 해외 IB들의 미국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9월달, 10월달, 12월달 올해 3번 남았고요. 내년도 뭐 3월달, 6월달까지 놓고 본다면 바클레이즈부터 최근에 UBS까지 그 밑에 저희 하나증권의 전망치도 갖고 왔는데요. 주요 해외 IB들이 음영 처리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쭉 보면 어떠세요? 대부분 인하 쪽에 가닥이 잡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김작가 TV를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요 해외 IB들 중에서 유일하게 호키시합니다. 매파적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내 동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완화적으로 바뀐다면 이게 바로미터 임팩트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요. 그러면 가장 완화적으로 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면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9월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 6월달까지 100bp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맞을 것이냐, 골드만삭스가 맞을 것이냐. 자, 시청자분들 두 분 중에서 골드만삭스는 네. 0.25씩 계속 내리는 거고 맞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는 이제 동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쪽이 틀리면 완전히 틀리는 건데 네. 재밌죠? 참 이렇게 다룰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각각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둔화 쪽에 가닥을 잡히면서 미국 연준도 따라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골드만삭스는 S&P 500과 글로벌 증시를 좋게 보는 듯한 뷰가 있는 것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S&P 500이 여기서 거의 고점 왔다라는 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어디를 선택할지가 매우 중요한데 맞추는 것보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주요 IB들 중에 가장 호키시하다. 매파적이다. 그런데 그가 이거 변수거든요. 9월달 지나면서 10월달 지나면서 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수석 전략가가 뷰를 완화적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바라볼 때다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로 자, 드립니다. 그럼 9월 금리 인하 결정의 가장 큰 지금 변수는 뭐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서 위원님은 하나증권 소속이니까 네. 금리 인하를 지금 확신하는 쪽이겠네요. 9월에. 네, 맨 밑에 보시면 저희 하나증권에서 9월 달에 현재 25bp 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달에 한 차례 더 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앞으로 3번의 FOMC가 남았는데 한 2번 정도 50bp 정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죠. 기준금리가 현재 4.5% 수준인데요. 3.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방점을 보고 있고요. 그것의 복선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관세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나 깔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고용이요. 생각보다 슬로우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 8월달, 9월달 비수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9월달 요거 잘 보시죠.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8월달, 9월달에 고용이 둔화됐었죠. 근데 FOMC는 9월 달에 있고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말에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두 번의 FOMC 동안에 고용지표를 바라보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의 고용지표가 1년 중 가장 부진했던 고용지표라는 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 금리 인하 시작되면 S&P 500 주도주 강세는 계속된다고 전망하시나요? 네, 이게 제가 통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작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FOMC를 갖고 그냥 이코노미스트 시절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는 이코노미스트 하다가 지금은 주식시장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코노미스트 쓸 때의 뷰는 이렇게 아마 우리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을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략가다 보니까 그 안에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가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에 FOMC를 앞두고요. 어떤 전략이 주식 측면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냐면 FOMC가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매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동결할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이런 매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다가 FOMC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게 완화적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번 잭슨홀도 사실 FOMC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찬가지였죠. FOMC 바로 직전에 파월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야. 부엉이 아니면 매들기 아니면 좀 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 매파적이었다가 실상 뚜껑이 열어보니까 매파적인 스탠스 있었지만
고용시장의 둔화를 강조하면서 금리를 낮출 거야. 지금 완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바라봤을 때 미국 S&P 500의 특징은요. 얘가 되게 중요한데 주도주가 상승세를 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 매파적이었다가 비둘기로 바뀌는 그 얼간에는 지금 잭슨홀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럴 때는 미국은 주도주가 계속해서 주도의 그 상승폭을 지속하더라. 그게 S&P 500, 즉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이고요. 한국은 주도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됩니다. 그런데 소외주가 상승폭을 넓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외주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소외주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누적 상승률이 33.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수만 투자했으면 한 34% 수익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업종별로 쭉 따지고 봤을 때 이게 빨간 선이 지금 평균이거든요. 보험, 운송부터는 다 벤치마크를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기계, 조선,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해서 등등등, 은행까지, 지주까지, 화장품까지는 전부 다 상승폭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는데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때 소외주가 상승폭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통신, 화학, 자동차, 건강관리, 비철금속, IT, 가전 등등이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헬스케어, 2차 전지, 컨텐츠가요. 지금 가장 소외된 업종입니다. 이 소외된 업종 중에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왔죠.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 게 그렇다면 소외된 업종 다 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소외된 업종 중에서도요.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거나 이익의 성장성이 전망되는,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뽑아보자라는 것에서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2차 전지, 그 다음에 컨텐츠의 하이브 같은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다. 컨텐츠의 하이브 꽤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의 하이브는 10월 말 에이펙 회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헬스케어도 2차 전지도 나름대로 하이라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그 안에서 성장성과 재무 안전성이 담보되는 종목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외 섹터인 자동차, 헬스케어, 2차 전지, 콘텐츠 좋게 보시는 거고 여기서 옆에 언급된 종목들은 다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고 이 중에서 한 개만 괜찮게 본다는 의미인가요? 대부분 좋게 보는데요. 왜냐면 그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의미가 있으면서 이익 현금이나 성장률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씩 고르자면 사실 자동차는 이번 관세 때문에 약간의 노랑 봉투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약간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차치하고 헬스케어 속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더 나아가서 컨텐츠의 하이브 이런 것을 제가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2차 전지는 어느 걸 좋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전반적인 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보시죠. 이 YTD. 2차 전지가 여러분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 3년 내내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분이 많으시죠. 2차 전지가 바닥을 전반적으로 다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 김 작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한미 정상회담으로 저희가 처음에 포문을 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2주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자산이 미국으로 교역량을 넓힐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전략자산으로 선박,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완제품 기준으로 대미 수출 중에 최고는 역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선박,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 향한 수출이 적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교역량을 증가할 텐데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선박, 마스가의 대명사죠. 앞으로 조선 되게 좋아질 겁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이것은 9월달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미국의 LNG를 수입하니까 차치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외주 중에 가장 낙폭이 과했던 곳은 반도체 IT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컨셉,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수혜 등등으로 감안했을 때
좀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주와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콘텐츠라든가 헬스케어, 2차전지, 자동차 등 소외 업종의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의 패턴이 그랬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반복되는 거 플러스 앞으로 펼쳐지는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 인하 컨셉이 하나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가 거기에 조선이 들어가 있고요. 등등을 네.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2차 전지에서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2차 전지의 상승 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이 상승폭을 확대하려면 금리 인하다 아니면 매크로 환경이 좋다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익 성장률입니다. 기본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도에도 당기 순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올해 내년도 또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그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좋게 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등등을 보면 결국 2차 전지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우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장존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가의 하락폭, 즉 계속해서 눌림폭을 감안해 봤으면 지금은 오히려 대반전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한국 전략자산, 선박,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대미국, 교육약 신가 요거 말씀해 주시면 끝에 자동차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산업 전체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거는 자동차인 건가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수출을 논할 때 자동차가 그만큼 포지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가 관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노란봉투법에 가장 직결탄을 맺고 네.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각보다 하방 압력에 대한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두 가지가 상충적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좀 더 미국과의 교역량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데 최근에 보면 그런 둔화된 상방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거졌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 대미 투자 그러면 자동차였지만 이제는 선박,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등도 볼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